미경아, 도대체 어머니를 어디에 두고 온 거야? 아버님, 제발 들어보세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그럼 뭐야? 설명해봐. 잠깐만. 정말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없어서 뭐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악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참,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적 있으신가요?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 말이에요. 단 며칠간의 출장, 그 사이에 30년 넘게 쌓아온 가족이라는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 방금 들은 그 대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지만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건 한 남자가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가족의 민낯, 그리고 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거야. 내 이름은 김준기야. 거제와 서울을 오가며 작은 호텔 사업을 하고 있지.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업이 아니었어.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건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거야. 우리 부부는 올해로 결혼 32년째야. 아내 은서와는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어. 당시 나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은서는 우리 과에서 가장 예쁘고 똑똑한 여학생이었지. 솔직히 내가 고백할 용기도 없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은서가 먼저 나에게 관심을 보여줬어. 준기 씨,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할래요? 그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 결혼 후 나는 사업에 뛰어들었고 아내는 나를 뒷바라지하며 아이들을 키웠어. 첫째 아들 민혁이, 둘째 아들 수혁이. 은서는 정말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였어. 첫째, 민혁이는 어릴 때부터 독립심이 강했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반듯해서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지. 대학 졸업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 지금은 그곳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 가끔 화상통화로 아내와 안부를 주고받곤 하지. 반면 둘째 수혁이는 좀 달랐어. 형에 비해 소심하고 의존적인 성격이었어. 대학 졸업 후 따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내 호텔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고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미경이와 몇 달 사귀다가 급히 결혼하게 되었어. 솔직히 말하면 예상치 못한 임신 때문이었지. 그렇게 두 아들이 각자의 길을 가는 동안 아내는 늘 내 곁에서 나를 뒷바라지해줬어. 내가 사업으로 바쁠 때도 힘들어서 집에 와서 짜증을 낼 때도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항상 그렇게 말했지. 그렇게 30년이 흘렀어. 나는 거제 라마다 호텔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서울에도 사업을 확장했어. 재산도 꽤 모았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 아니, 놓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 3년 전 아내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지. 열쇠를 어디 뒀지? 가스 끄는 거 깜빡했네. 이런 일들이 늘어났어.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 아는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길을 잃기도 했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아직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았으니 꾸준히 관리하시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실 겁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때부터 나는 아내를 위해 모든 걸 다했어. 서울 집을 개조해서 아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전문 간병인도 고용했어. 치매에 좋다는 약, 음식, 운동,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조금씩 더 나빠졌어. 어떤 날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어.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아내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지. 거제 호텔 일도 최대한 줄였고 서울에 있을 때는 아내 은서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 은서야, 나 알아봐. 당연하죠. 준기 씨, 자아요. 은서가 웃으며 대답할 때마다 안도했어.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나를 기억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 나는 사업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워야 했고 첫째 민혁이는 미국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
그럴 때마다 둘째 아들 수혁과 며느리 미경에게 아내를 부탁해야 했지. 수혁이는 착한 아이였지만 너무 소심했고 며느리 미경은 솔직히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겉으로는 싹싹하게 굴었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지. 아버님, 어머님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미경은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어. 특히 아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미경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여러 번 봤어. 그래도 다른 선택이 없었어. 전문 간병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야 아내가 안정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최근 들어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 아내가 정신이 잠깐 돌아올 때 말하곤 했지. 준기 씨, 미경이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요. 처음엔 치매 때문에 생기는 피해 망상인 줄 알았어. 치매 환자들이 가족을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의사가 말했거든. 하지만 아내의 말이 계속 반복되자 나도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 정말 며 노이가 아내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거제에 새로운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가 들어왔어. 중요한 사업이라 내가 직접 가서 처리해야 했지. 출장을 떠나기 전날 나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 미경아, 며칠 동안 거제에 가야 할 것 같아.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내 어머니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 왠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두고 가는 게 걱정됐어.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지. 거제 출장을 떠나는 날 아침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준기 씨, 빨리 돌아와요.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그 순간 가슴이 아팠어. 예전에 아내라면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 일 잘 마무리하고 와 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하고 있었거든. 금방 다녀올게. 미경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불안해했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거제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계속 집에 있었어. 하루에 2~3번씩 집에 전화를 걸었지. 미경아, 내 어머니 잘 있니? 네, 잘 계세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점심은 잘 먹었니? 네, 잘 드셨어요.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지. 정말 다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대충 대답하는 건지. 이틀째 되던 날 며느리 전화를 통해 아내 은서와 통화를 했어. 여보, 나야. 잘 지내고 있어? 준기 씨 왔어요? 내일 모레면 가. 무슨 문제가 있어? 아니요. 하지만 빨리 와요. 여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어. 어머님, 전화 끊으시고 약 드세요. 아, 미경이구나. 어머니가 뭐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이 요즘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세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어.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며느리 미경이 말대로 치매 증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다음 날 오후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집에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 급하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어. 1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 집 전화로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 정말 걱정이 되었어. 간병인 아주머니라도 있을 텐데 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인지. 결국 참을 수 없어서 거제 일을 뒤로 미루고 급히 서울로 올라왔어.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불안했어.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더라.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이었어. 주차를 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 이상하게 조용했지. 여보, 미경아, 아무 대답이 없었어. 거실에 불은 꺼져 있고 부엌도 정리된 채로 비어 있었어. 아내의 방으로 달려갔어.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아내가 좋아하는 담요도 져 있었어. 하지만 아내는 없었어. 화장실, 베란다, 작은 방, 집안 구석구석을 다 찾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때 깨달았어. 간병인 아주머니도 없다는 걸. 급하게 며느리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 이번엔 바로 받더라. 미경아, 내 어머니 어디 있어? 마음이 급했지. 아,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 집에 와 있는데 아무도 없어.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잠깐만요. 지금 가고 있어요. 뭐 지금 어디야?
곧 도착해요. 가서 설명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 30분 후에 며느리 미경이와 수혁이 함께 들어왔어. 둘 다 표정이 이상했어. 특히 미경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지. 어머니 어디 있는 거야? 미경이 머뭇거리더니 말했어. 병원에 계세요. 병원? 무슨 병원? 왜 갑자기 병원에?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쓰러졌다고? 언제? 왜 연락을 안 했어? 그때 수혁이 말했어. 아버지 사실은 뭐야? 빨리 말해. 수혁은 계속 머뭇거렸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 이상했어. 정말 병원에 있다면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지, 왜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냐? 어느 병원이야? 지금 당장 가자. 그게 아버님. 미경이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 그 순간 확신했어.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 답답해 죽겠네.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그제야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어머님이 실종됐어요. 뭐라고? 어제 오후에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어요. 이 말을 듣고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 치매 환자가 혼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특히 내 아내처럼 증상이 진행된 환자라면 언제부터 없어진 거야? 어제 오후 3시쯤. 어제부터 없어졌는데 왜 지금까지 연락을 안 했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치매 환자가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아니, 분노보다는 절망이었지. 아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혹시 길 한복판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건 아닌지, 차에 치일까봐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건 아닌지, 어제는 어디서 잤는지, 추워서 떨고 있는 건 아닌지, 밥은 먹었는지, 물은 마셨는지.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았어.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자. 그리고 아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서 찾아야 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 미경의 태도가 너무 차분했어. 시어머니가 실종됐는데 이렇게 침착할 수 있나? 보통은 더 당황하고 불안해야 정상 아닌가? 그리고 수혁도 마찬가지였어. 자기 어머니가 없어졌는데 왜 이렇게 차분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 수혁아, 너는 뭘 했어? 어머니가 없어진 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찾으러 다녔어요. 근처 상가들도 다 돌아보고. 그럼 왜 경찰에 신고는 안 했어? 그게 미경이가 조금 더 찾아보자고 해서 그 순간 깨달았어. 이 아이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 정말로 어머니가 혼자 나가신 거야? 다른 이유는 없고 미경과 수혁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서운 예감이 들었어. 이 아이들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정말로 아내를 찾으려고 노력한 건가?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 미경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어. 정말로 어머니가 혼자 나가신 거야?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 순간부터 나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어. 아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혹시 다쳤지는 않을지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았어. 미경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안 했다고 했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어. 밤 11시였지만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 실종 신고합니다. 치매 환자가 어제부터 실종되었어요. 실종 신고를 하고 아내의 사진을 여러 장 주면서 간절히 부탁했어.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치매 환자라서 위험해요. 네,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이 왜 어제 바로 신고를 안 하셨나요? 경찰관의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 나도 그게 제일 이상했거든. 경찰서에서 나와서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 미경아, 너도 경찰서 와서 진술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뭘 했는지 자세히 써와. 시간대별로. 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 그 후 3일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어. 경찰과 함께 아내가 갈 만한 곳들을 다 뒤졌어. 젊었을 때 살던 동네, 자주 가던 마트, 교회. 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어.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단지도 만들어서 돌렸어.
아내의 사진과 함께 치매 환자 실종, 발견 연락 바람이라고 써서 온 동네에 붙였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어. 첫 번째로 미경이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자꾸 말이 바뀌었어. 어머님이 어제 오후 3시쯤 없어진 것 같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그게 2시 반쯤 아니면 3시 반쯤. 어머님이 평소에 혼자 외출하신 적이 있나요? 아, 가끔. 아니, 거의 없어요. 그날 어머님 상태는 어땠나요? 평소와 같았어요. 아니, 좀 안 좋으셨나? 경찰관도 의아해했어.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가 이렇게 기억이 애매할 수 있나? 두 번째로 간병인 아주머니와 연락이 안 됐어. 분명히 그날도 와 있어야 했는데 미경은 아주머니가 개인 사정으로 못 왔습니다 라고 했어. 하지만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직접 연락해보니 이상한 말을 하더라. 사모님께서 3일 전에 갑자기 안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네. 며칠 안 와도 된다고 연락하면 오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상했어. 치매 환자를 혼자 둘 리 없는데 왜 간병인을 보냈을까? 혹시 며느리가 언제부터 안 와도 된다고 했나요? 3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없어지기 하루 전날이요. 더 이상했어. 하루 전에 미리 간병인을 보내버렸다고 마치 계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사모님과 잠깐 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며칠간 안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 집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아내의 방을 자세히 살펴보니 평소에 늘 가지고 다니던 핸드백이 그대로 있었어. 지갑, 휴대폰, 약까지 모두 그대로였지. 치매 환자라고 해도 나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되나? 특히 아내는 가방에 집착하여 나갈 때는 가방을 꼭 찾았어. 네 번째로 집 근처 상가 사장님들께 물어보니 이상한 증언이 나왔어. 그날 오후에 검은색 SUV 차가 여기 잠깐 서 있었어요. 혹시 차 번호는 못 보셨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며느님 차 같기도 했어요. 며느리 차. 그럼 며느리가 어디 갔다 온 것일까? 그런데 왜 그 얘기는 안 했을까? 다섯 번째로 수혁의 태도도 이상했어. 자기 어머니가 실종됐는데 너무 차분했어. 걱정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체념한 것 같은 느낌이었지. 수혁아, 솔직히 말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아니에요, 아버지. 하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 이틀째 되던 날 나는 너무 답답해서 혼자서라도 이리저리 조사를 시작했어. 며느리와 수혁이 말을 믿을 수 없었지. 먼저 우리 집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 관리소에 가서 실종 신고 상황이라 설명하고 아파트 CCTV 확인을 요청했어. 다행히 담당 형사님이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어. 실종 당일인 그저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보여주세요. 관리소장님이 도와주셨어. 화면을 보는데 심장이 쿵쾅쾅거렸어. 오후 2시 47분. 며느리 미경이가 아내의 팔을 잡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 이상했어. 분명히 혼자 나갔다고 했는데 오후 4시 32분 미경이 혼자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 아내는 없었어.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했어.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결심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 영상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 담당 형사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했어. 화면을 보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속이 탔지. 며느님 미경 씨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네요. 다시 불러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이 경찰서에 다시 불려왔어. 나도 함께 있었지. 박미경 씨, CCTV 영상을 확인해봤는데 사모님과 함께 나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혼자 나가신 게 아니네요. 며느리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게 아니라 어디로 모시고 가신 거죠? 잠깐 드라이브 갔다가 드라이브. 그럼 어디서 헤어진 거예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 시어머니와 드라이브를 갔는데 어디서 헤어졌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박미경 씨,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을 어디에 두고 오신 거예요? 그제야 미경이 울기 시작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어머니를 어디에 둔 거야?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뭐라고? 휴게소에? 어머님이 화장실에 가신다고 해서 그래서 잠깐이 뭐야?
아이고, 그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라진 지 사흘째란 말이야. 금방 찾으러 갔는데 이미 안 계셨어요. 거짓말이었어. 지금껏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었어. 치매에 걸린 아내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온 거였어. 그것도 사흘 동안 거짓말을 했던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아니,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였지. 미경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버님,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야? 치매 환자를 휴게소에 버리는 게 그냥이야? 경찰관이 말렸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어. 내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알기나 해.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어. 내가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은서를 사랑하는 건 나뿐이었다는 걸. 나머지는 모두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이제 아내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절망이었어. 그날 밤 나는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냈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전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도대체 왜 그랬어? 왜 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렸어? 이유가 뭐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하루 전에 미리 간병인까지 보냈고 이게 우발적인 행동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도대체 왜 그랬어? 왜 내 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렸어? 미경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그게 이유야. 아버님 출장 나가시면 저 혼자 돌봐야 하고 그래서 어머님 상태가 점점 나빠지잖아요. 의사가 그러는데 앞으로 몇 년은 더. 며느리가 말을 멈췄어. 하지만 나는 알아챘어. 몇 년 더 사시면 뭐가 문제야? 간병비 때문에. 간병비는 내가 다 내잖아. 그게 아니라 요양원에 모시자고 오빠한테 말했는데 아버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직접 해결하기로 한 거야. 아니에요. 정말 그날은 어머님이 갑자기 집 나가겠다고 우시면서 그래서 드라이브라도 시켜드리려고. 드라이브, 휴게소에 버려두는 게 정말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다시 보니까 어머님이 없어서 말이 안 됐어. 하지만 미경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사고를 당하길 바랐지. 아니에요. 휴게소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길 바랐던 거 아니야? 그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잖아. 치매 환자가 실종된 거니까.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 게다가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들. 어머니가 세상 뜨면 결국 수역이 너희가 상속받는 액수가 상당하잖아. 서울집, 거제 땅까지 수십억이야. 그것을 노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간병도 진절머리 나고 유산은 빨리 받고 싶고 그래서 어머니를 버린 거잖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거였어. 이 악독한 년, 돈 때문에 내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 직접 손대면 살인이니까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한 거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통장에서 몰래 돈 빼낸 것도 알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수고하니까 모른 채 했더니 간병비 명목으로 얼마나 빼먹었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럼 뭐야? 계획적으로 간병인을 보내고 정신없는 사람을 차에 태워서 휴게소에 버려놓은 게 우연이야? 이 모든 게 실수라는 거야?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 그동안 며느리에게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왔지. 수혁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어. 아버지, 미경이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을 거예요. 너도 공범이야. 어머니가 없어진 걸 알고도 거짓말에 동참했잖아. 너도 그 돈이 탐났지. 아버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라고 들릴 듯 말 듯 말을 했어. 이 말에 나는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 그럼 너도 같이 나가. 돈밖에 몰라서 자기 부모를 버리는 인간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그 순간부터 나는 아주 냉정했어. 우선 수혁이를 회사에서 완전히 쫓아냈어. 상무직책 박탈은 물론이고 회사 내 모든 권한을 박탈했지.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 내 회사에서 일할 자격은 없다. 다음으로 그들 명의로 되어 있던 집과 차, 모든 자산을 회수했어. 원래 내가 사준 것들이었거든. 이제부터 너희들은 스스로 살아가. 한 푼도 도움 안 줄 거야. 그리고 유언장을 완전히 다시 썼어. 수혁과 미경에게 갈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 민혁이와 아내 간병비로 돌렸어. 이 집안에서 내 아내 은서를 사랑하는 사람만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내를 찾는 것이었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 전국에 다 뒤져서 사설 탐정 5팀을 고용했고 전국의 병원과 경찰서의 은서의 사진과 현상금 공고를 돌렸어. 내 아내 최은서를 찾아주시는 분께는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인맥을 활용했어. 거제 지역 상인들, 호텔업계 사람들, 심지어 택시기사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했어. 미경이 말한 그 휴게소부터 시작해서 CCTV를 샅샅이 확인했어. 휴게소 직원들의 증언도 들었지. 그날 오후에 할머니 한 분이 화장실 앞에서 계속 우시고 계셨어요. 젊은 여자가 데려다 놓고는 그냥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1시간쯤 계시다가 어디론가 가셨어요.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니 아내가 고향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사흘이나 지났는데 아내의 행방은 묘연했어. 전국에 수배를 내렸지만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지. 그 사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 아내가 어디선가 나를 부르며 울고 있는 꿈, 길에서 쓰러져 있는 꿈. 제발, 제발 사람만 있어줘. 하루에 몇 번씩 하느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 평생 교회를 안 다닌 내가 말이지. 그런데 아내 소식을 못 들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새벽 6시 전화벨이 울렸어. 혹시 최은서라는 분 가족이신가요? 여기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고향에서 30km나 떨어진 산골 마을 파출소에서 온 전화였어.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절대 어디 가시게 하지 마세요. 차를 몰고 가는 2시간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거든.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살이 빠져서 뼈만 남은 것 같았어. 옷은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져 있고 팔과 다리에는 긁힌 상처 투성이었어. 여보, 내 목소리에 아내 은서가 눈을 떴어. 한참을 허공만 두리번거리다가 순간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 너무나 감사했어. 내 아내가 다행히 나를 알아보다니. 준기 씨, 정말 준기 씨예요? 아내는 아프고 나서는 나를 항상 젊은 시절에 부르던 준기 씨라고 부르곤 했는데 너무나 반가웠어. 그래, 나야. 은서야, 내가 왔어. 은서가 품에 안기면서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 무서웠어요. 준기 씨가 안 보여서 찾았어요. 그리고는 배가 몹시 고픈 듯 밥 달라고 했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나는 아내 은서를 안고 펑펑 울었어. 파출소 아저씨들도 같이 울었지. 경찰관이 말해주시길 아내가 산에서 계속 헤매다가 마을 주민이 발견해서 파출소로 데려왔다고 했어. 나흘 동안 이것저것 주워서 먹고 개울물로 버틴 것 같았어. 할머니가 계속 준기 씨를 찾아가야 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치매에 걸려서 많은 걸 잊어버렸지만 나에 대한 사랑만은 잊지 않았던 거야. 아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이제 절대로 아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나는 곧바로 경찰에 며느리 미경이를 유기죄와 사기죄로 고발했어. 변호사는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치매 환자를 고의로 위험한 곳에 버린 것은 명백한 유기야. 게다가 계획적 범행이니 가중 처벌될 거야.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 며느리가 평소에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내가 밥 달라고 하면 또 먹어요 라며 짜증을 냈고 치매약을 일부러 안 줘서 증상을 더 악화시켰어. 심지어 아내 몰래 통장에서 연금을 빼서 명품백과 귀금속을 샀더라. 아내의 고통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운 거였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간이 아닌 재산상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검사의 말이 정확했어. 1심에서 며느리 미경은 유기죄로 2년 실형을 받았어. 아들 수혁이도 공범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지.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미경이가 내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 아버님, 제발 선처. 내 어머니가 산에서 실종되어 죽을 뻔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나보고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마라. 못된 것들. 미경이 펑펑 울기 시작했어. 하지만 나는 단호했어. 내 어머니는 너를 용서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 이제 내게는 은서만 있으면 됐어. 지금 은서와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고 있어. 큰 집은 팔았어.
아내에게 나쁜 기억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생각했지. 요즘은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해. 은서가 좋아하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새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준기 씨, 저 새 예쁘죠? 그래, 정말 예뻐.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참새야. 여보, 참새, 참새. 하지만 3, 4분 후에 똑같은 질문을 해. 그럴 때마다 나는 처음 들은 것처럼 대답해. 아내의 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어 어제 일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50년 전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기도 해. 우리 집이 어디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하, 그래요. 매일 새로운 집에 온 것처럼 느끼는 아내를 보면 마음이 아파. 어떤 날은 나를 못 알아볼 때도 있어. 아저씨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계세요? 그럴 때가 가장 힘들어. 하지만 화내거나 슬퍼하면 아내가 더 불안해하니 저는 당신 남편 김준기예요. 아, 그래요? 준기 씨는 언제 와요? 같은 말을 반복하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많이 하지만 차분히 설명해줘. 곧 오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 아내가 안심하며 웃어. 가끔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낼 때도 있어. 내 지갑 어디 갔어? 누가 훔쳐갔지? 여보, 지갑은 내가 보관하고 있어. 거짓말. 당신이 훔쳐갔지. 치매 환자들에게 흔한 증상이라고 하지만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 자주 이런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 지금은 익숙해졌어. 운 좋게도 가끔 예전에 내 아내 은서로 돌아올 때가 있어. 아주 잠깐이지만 어제는 아내가 갑자기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 준기 씨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버리지 않아서 힘들 텐데.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 아내 은서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자신의 상황을,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힘들지 않아. 여보, 당신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해.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 하지만 그것도 잠시고 다시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쳐다봐. 그래도 괜찮아.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아내 은서를 만날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아내가 산에서 나흘간 헤맸을 때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온 이유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30년 동안 싸워온 사랑 때문에 아직 나에 대한 기억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치매나 다른 병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 계신가요? 힘드실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살아온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 살아갈 차례예요. 간병이 힘드시면 정부 지원을 받으시고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돌보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진짜 영웅이야.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을 잘 챙기며 사세요. 그 사랑이 언젠가 기억을 잃더라도 마음에 남을 테니까.